안녕하세요. 행복한 당신을 응원하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책 제목은 그만 아프기로 했다. 저자는 김영아, 출판사는 라이스메이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감정에 신경을 쓰거나 혹은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때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또 깊어지고 어느 순간 삶의 주인인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자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삶과 이론에서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조건에서든 우리의 삶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사람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성취를 통해 행복이 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제 그만 아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성난 나를 다독이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근래 들어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확실히 늘어났다. 예전에는 그 내용을 막론하고 상담이란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상담을 질환의 치료가 아닌 멘토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인지 주위에 권유가 있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거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부모에게 먼저 부탁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고민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무기력이나 우울감, 연애와 결혼을 포함한 이성 문제, 또래 등 인간관계, 그리고 집안 환경과 진로 문제다. 아마도 뒤에 4가지 문제들이 처음에 언급한 무기력과 우울감을 불러오는 원인일 것이다. 살펴보면 그 문제들은 모두 이 시대 젊은이들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포기하는 것들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던 3포 세대들이 집과 인간관계도 포기해버린 5포 세대가 되더니 이제는 7포 세대까지 등장했다. 그들이 추가로 포기한 것 2가지는 슬프게도 꿈과 희망이다. 꿈조차 꾸지 못하고 희망을 버려야 한다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삶이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을 향해 배부른 투정이 아니냐며 눈을 흘긴다. 우리 때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받아서 허리띠 졸라매가며 자식들을 다 키웠어. 라고 말하는 그네들에게 요즘 것들은 그저 눈이 높아 취직을 못하고 즐기며 사느라 돈도 모으지 못하는 한심한 청춘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투정으로 치부하는 생각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지금 젊은이들은 일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2시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10,000원 한 장도 손에 쥐기가 힘들다. 무엇이 우리를, 특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묻는다면 우선 사회 구조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대학에 가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마는 사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마저
구석으로 내모는 세상에서 대다수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들의 아픔이 기성세대가 느꼈던 아픔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느 때나 그 시대를 관통하는 아픔이 있으며 그와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는 청춘의 아픔이란 것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이전 세대의 그것보다 몇 배나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아픔을 수용하는데 더욱 서투르다.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비온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픔을 견뎌내는 힘이 부족한 셈이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만 겪어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고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픔을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모른 채 발버둥 치는 청년들의 괴로움을 정확하게 설명한 말이 아닐까? 아픔을 견뎌내는 힘이 부족한 젊은이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엄살로 치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금했던 점,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점은 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그것을 알아내려면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의 부모 세대, 흔히 386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대인 딸과 아들을 둔 나도 그 세대에 속한다. 우리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부모님 세대에 비해 대체로 교육을 잘 받았고 문화적인 혜택도 어느 정도 누리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쟁취의 기쁨을 느껴본 세대이기도 했다. 민주화 운동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시대에 학교를 다니며 1980년 5월 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겪었던 이들이다. 그 시절의 기성세대들은 밥도 안 굶는 좋은 시절에 대학교까지 가서 헛짓거리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인생에 빵만이 아닌 장미도 필요함을 알아버렸다. 그렇게 적당히 자주적이었고 적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따라서 386 세대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의 부모와 달랐다. 줄줄이 낳은 자식들을 배골지 않게 하고 공부 잘하는 몇몇은 고등교육까지 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였던 시절과 달리 우리는 정서적 교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했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은 만큼 세세한 관심을 쏟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런지 알아보고 먼저 손잡아 줄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나쳐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주위를 맴돌며 무슨 일이든 발벗고 나서는 헬리콥터맘, 심지어 자녀의 앞길에 있는 장애물을 손수 다 치워주는 잔디깎기 맘들이 생겨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녀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자기만의 삶을 꾸려나갈 힘을 키울 수 있겠는가? 얼마 전 교사 연수회 교육을 맡아 진행한 적이 있다. 나는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에게 종이를 5장씩 나눠주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5가지만 적어보라고 했다. 모두들 고심하며 자기 앞에 놓인 종이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그들에게 이번에는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가치 있게 느껴지는 한 가지를 골라 그것이 적힌 종이를 버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남겨야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취지였다. 그렇게 사람들이 한 장 또 한 장 종이를 버리는 와중에 한 선생님이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버리겠어요." 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그녀의 종이에는 남편,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그리고 부모님이 적혀 있었다. 꼭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내 말에 그녀는 갈등을 거듭하면서 종이 세 장을 버렸고 남은 두 장을 붙잡고서는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셋째 아이의 이름을 적은 종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손에 쥔 마지막 종이에는 부모나 자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자기의 이름 혹은 나라고 적은 종이를 남긴 사람의 수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울상을 지었던 40대의 여교사처럼 처음부터 어느 종이에도 자신의 존재를 적지 않은 사람 또한 상당수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은 그날 진행한 강의의 제목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나였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종이를 버리는 프로그램은 해당 강의의 가장 마지막 활동이었다.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목구멍 안쪽에 씁쓸한 맛이 감도는 듯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곧이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이 바라보는 나로 살기 급급했던 우리 세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리고 누군가의 자식으로, 남편이나 아내로, 아빠 또는 엄마로 사는데 익숙해진 이들은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허탈해진다. 대학 입학이나 취직, 결혼 등 갖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집을 떠난 뒤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은 내 또래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흔한 증상이다. 오로지 자식들 양육에만 매달렸던 사람일수록 더 큰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자녀의 직장 선택이나 배우자와의 문제 등에도 계속 관여하며 끝내 자녀들의 독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 세대가 낳고 키운 자녀들이 바로 지금의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자라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키우기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성적과 인류대학을 종용하며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말해왔지만 자신보다도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고 산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없을 리 만무하다. 자녀들은 좋은 등수의 성적표를 받는데 급급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그저 보상적 차원의 공부였다. 부모나 자녀나 단순히 결과로 보상을 바라고 또 결과로 보상을 하려 하니 그 사이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행복을 느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대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 비극이 대물림되듯 결과적으로 이들도 자신의 부모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셈이다.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몰라 절망한다. 마치 다이달로스가 설계한 미궁에 갇힌 것처럼 방향을 잃은 채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한때는 안내자 역할을 했던 부모조차 길을 알려줄 수는 없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겪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 어두운 방 안에 무서운 형체에 놀랐다가 막상 불을 켜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어서 안심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고통 역시 그 정체를 알아야 극복할 힘이 생긴다. 나는 이 장을 통해 무기력, 분노와 혐오, 고립과 상처, 그 밖에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에서 오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것이야말로 아픔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지금 내딛는 걸음이 미궁의 출구를 찾는 천리길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무기력의 시대에 삶을 말하다. 어제가 그제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아요.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면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아요. 언제인가 나를 찾아온 한 내담자가 했던 말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는 교사에 임용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한창 열정적으로 일할 시기에 오히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자기는 살기조차 싫은데 정작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살라고 조언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려니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녀는 무기력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진흙바닥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보통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떠올린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갖가지 활동을 거부하는 것이 무기력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일을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처리하는 것 또한 무기력한 태도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증상이야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무기력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교사 연수를 맡아 진행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내담자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보다 여럿 만나게 된다. 교대 또는 사범대의 입학 경쟁률이 보여주듯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교사를 무시하는 아이들, 자기 아이를 향한 비뚤어진 사랑으로 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학부모들의 기사가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달구는 것을 보면서 교권 침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처럼 교사라는 직업은 가장 선호되는 동시에 형편없이 폄훼당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니 열과 성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들도 어느덧 무기력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단지 교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리라.
매일 출퇴근을 하고 별다른 무리 없이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직장인들 중에도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활이 하루하루 다를 바 없다고 느끼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그럴 의욕도 없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퀭한 눈과 구부정한 어깨, 활력 없는 걸음걸이 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감흥 없는 표정이다. 감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나는 내담자 한 명이 있다.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그룹 상담 교실에 참여한 30대 중반가량의 여성 K였다. 두 번째 만남이었던가? 누군가 자신의 슬픈 사연을 어렵게 꺼내놓으면서 그날은 순식간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비록 잘 모르는 사이이지만 응원의 한마디를 보태기도 했다. 그런데 K는 그 이야기를 듣기는 했을까 싶을 정도로 얼굴에 변화가 없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런 것이려니 했다. 낯선 사람들 틈에 있으면 평소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 후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순서가 되었다. 그녀의 사연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가족들에게 가장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방치되다시피 하고 범죄에 노출될 뻔했던 경험을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쏟아내고 있었다. 그때서야 그녀의 감정 상태가 평범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제가 듣기에 지금 언급한 과거의 상황이 어린아이에게는 무척이나 극단적인 공포였을 텐데 K씨 표정을 보면 너무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의 감정이 자기 안에서 전부 해결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감각해진 건지 궁금해요. 네? 제 표정이 어때서요? 내 말에 그녀는 이렇게 되물었다. 말의 내용은 심각한데 비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서 마치 그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사람의 사연과 얼굴처럼 따로 노는 것 같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예의 그 표정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나지막한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아마 자신이 그런 줄 모르고 있던 모양이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감정이 일정하니 남들이 보기에는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하다. 얼핏 보면 침착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오죽하면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던 평온한 얼굴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던 한 30대 여성이 조카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주위를 경악하게 했을까. 이처럼 감정을 느끼지만 통제하는 것과 애초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니 그 감정에 따른 표정을 짓지 못한다. 남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도 자연스레 떨어진다. 그래서 대인관계 또한 원활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감정의 동요가 없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속한 그룹이나 집단 또한 활력을 잃게 된다. 미국의 철학자 휴버트 드레이퍼스는 현대를 무기력의 시대라 칭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 끝에 노력의 당위성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여 열심히 사는 듯하지만 사실은 반복하는 습관처럼 그냥 살아가고만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무슨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다가 점점 주변의 모든 것에 무관심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이유마저 잃어버리고 만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되찾는 일이 우선이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 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조건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기보다는 그 혹은 그녀들이 무뎌진 감정의 촉을 다듬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지금 어떤가?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를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답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회복할 것을 주문한다. 아무리 기운내라고 해봤자 없던 기운이 솟아나지는 않는다. 마구 다그친다고 해서 사라졌던 의욕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먼저 튜브를 찾아 바다에 가는 법은 없다. 시원한 물이 몸에 닿는 느낌, 그 상쾌한 기분과 만족감이 떠오를 때에야 바다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혹은 일부러 잘라냈던 감정을 되살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삶의 생생한 순간을 느끼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 슬픔과 불쾌함, 서러움과 같이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감정조차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쁠 때는 이런 감정이, 슬플 때는 또 저런 감정이 생기는구나 파악하게 되면 각각의 감정에 따라 춤을 출 수 있게 된다.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충분히 기뻐해서 그 감정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복잡 다양한 감정의 파노라마를 얇게 조각내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제가 무덤덤한 게 좋아요. 이런저런 감정에 휩쓸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이들은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는 것을 감정에 휘둘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뿐이다. 편하다고 해서 자연스레 생기는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게 되면 나중에는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며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무기력과 손잡는 사람이 늘어날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위험 신호다. 재미난 일이 없고 도무지 마음을 끄는 것도 없다고 하는 말은 갖다 대기 편한 핑계일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깨우며 무수한 감정의 귀퉁이를 건드리는지 모른다. 비가 오는 날 손을 뻗어 내리는 비를 맞아보자. 손끝의 신경에 온 정신을 집중해 보는 거다. 빗방울이 지닌 온도, 빗줄기가 피부에 닿는 감촉, 간지러울 정도로 미세한 그 촉촉함을 하나하나 느껴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런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민망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여겨진다고 해도 그 순간의 감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경이 망가진 조직은 썩게 마련이듯 감각이 마비되면 감정도 사라진다. 결국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신경까지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이다. 무기력에 빠진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과 다를 바가 없다. 삶이란 것이 그저 죽어가는 과정뿐이라면 너무 서글픈 일이 아니겠는가. 마음 챙김. 참 예쁜 말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의 마음을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낭만독백이었습니다.